크게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화산병원 소아소화경영과 박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의 정맥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냥 소아의 PN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어덜트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에너지 공급할 때 마이크로뉴트리언트랑 플루이드 일렉트롤라이트 공급할 때 어떻게 하면 소아가 어떻게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그리고 NST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 네. 네, 소아의 정맥 영양은 우선 엔테럴 피딩이 충분하지 않거나 좀 어려울 때 정맥으로 영양을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아의 피해는 엔테럴 뉴트리션을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불충분한 이행 공급이나 이제 공급에서부터 풀 피딩으로 갈 때 요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아 PN에서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을 유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성장이나 장기 발달이나 또 대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회복을 촉진하고 장기적 예후를 호전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소외 피해는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잠깐 서포트를 하는 개념이고, 시작할 때부터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엔테랄 피딩으로 전환할지를 같이 좀 계획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NST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NST 소아의 파렌테럴 뉴트리션이 발달해온 과정입니다. 1966년에 미국에서 먼저 쇼파울 애니멀 모델에서 성공적으로 피엔 공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성인의 피엔을 적용해서 요거를 차용해서 소아에 쓰다가 점차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미노산 제제가 만들어지고, 또 비타민이라던가 미량원소에 대한 투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점점 소아의 피해는 성인 피해를 단순히 줄여 쓰는 게 아니라 소아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춰서 공급하는 프리시전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소아에서 정맥 영양의 적응증인데요. 먼저 장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이제 요것을 정한 데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쇼파울 신드롬이나 크로닝 인테스티널 슈더 obstruction, 컨제니탈 엔테로패티처럼 장 기능이 제한된 경우나, 또 미숙아나 저체중 출생아처럼 장 기능이 아직 미성숙하거나 피딩 인톨러런스가 흔한 경우에 PN을 고려하게 되고요. 중환의 경우에는 EN을 충분히 할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서 피해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 시비어 IBD나 인트랙터블 다이어리아가 있거나 일레우스가 있거나 말업섭션이 있는 환자에서도 피해이 필요할 수 있고요. 복부에 메이저 서저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비어 말업섭션 때문에 이제 뉴트리션 서포트가 필요하지만 엔테럴 뉴트리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소아에서 정맥 영양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이 소아가 성인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아는 대사도 완전히 다르고요. 장기계 기능이 아직 이머추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영양 공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소아에서는 글리코겐 스토리지가 성인보다 적고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에서 허용되는 테라피틱 윈도우가 굉장히 좁습니다. 너무 적게 주면 그로스 페일러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고요. 너무 오버피딩을 하게 되면 패티리버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대사적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적절하게 잡아주는 것이 소아의 정맥 영양에서의 핵심이고, 따라서 이 지점에서 NST의 판단과 개입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표는 연령에 따른 소아의 대사적 특성과 클리니컬 벌너러빌리티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먼저 신생아와 영아를 보시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체중당 에너지 요구량도 더 높고요. 대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몸 상태입니다. 하지만 글리코겐 스토리지가 거의 없고 간과 신장 기능도 아직 미성숙해서 이 연령대에서는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방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너브 에러가 굉장히 좁아서 영양 공급에서 허용 오차 범위가 많이 좁습니다. 반대로 1살 이후의 소아나 청소년에서는 상대적으로 체중당 에너지 요구량이 좀 줄어들게 되기는 하고 대사적인 저장 능력도 좀 더 발달하게 되는데, 어 대신에 이 시기에는 급성 질환이나 수술이나 감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네오네이트 인펀트 어덜트에 비해서 카타볼리즘이 조금 더 쉽게 유발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소화에서의 에너지 요구량은 고정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나이, 체중, 질환의 시비어리티, 그리고 아이가 임상 양상이 어떻게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게 되고요. 토탈 에너지 익스펜디처는 기초 대사량의 음식의 더멀 이펙트, 피지컬 액티비티, 그리고 소화에서는 특히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해져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의 비중이 많이 크고 여기에 질병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에너지 대사가 다시 한번 요구량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폐혈증이나 수술이나 염증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모 양상이 또 변화하게 되고 우리가 예상한 요구량이나 실제 아이가 필요한 에너지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에서 에너지 요구량을 평가할 때 몇 칼로리가 들어가는지 총 열량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열량을 공급을 하면서 애들 반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의 체중 증가 속도나 성장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임상 경과는 어떤지를 함께 보면서 조정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에너지 요구량 중에 BMR, REET라는 것 중에 어떤 개념을 적용할지가 조금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BMR은 실험실 조건에서 측정된 기초적 에너지 소모량이고요. 생리적인 기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PN을 위해서 요구량을 산정할 때는 직접적인 목표치로 사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수치는 RE이고요. 질병이나 염증이나 스트레스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입원 중인 환자에서 에너지 요구량을 가늠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RE는 목표치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조정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질병의 급성기에는 RE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아이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RE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염증이나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체내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카타볼릭하다는 신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리 수치만 보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실제로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돼서 오버피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다음으로 T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RE의 활동량, 스트레스 유행 그리고 소화에서는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더해서 정의되는 값인데요. 임상에서는 이 방식으로 T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워서 RE를 기반으로 액티비티나 스트레스 팩터를 적용을 해서 이론적인 T를 추정합니다. T는 이제 당장 맞춰야 되는 에너지 열량이라기보다는 아이가 회복하고 성장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약간 이상향 같은 에너지 방향을 보여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정맥 영향에서 에너지 공급을 결정할 때는 BMR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RE를 출발점으로 해서 T라는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아이의 성장 속도나 임상 반응을 보면서 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 요구량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제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이겠고요. 이 방법은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생성량을 이제 직접 측정을 해서 실제 RE를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모든 환자에서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FiOT가 너무 높거나 에어웨이 리기 있는 환자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임상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스코필드 이퀘이션입니다. 체중과 연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초적인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액티비티나 스트레스 팩터를 적용해서 이론적인 T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가 가능하다면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로 측정을 하고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스코필드 이퀘이션으로 계산한 값을 출발점으로 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RE를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얘가 영양 요구량을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질병이나 염증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에 테이블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세데이션을 한다든지 머슬 릴렉선트를 사용한다든지 벤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영양 요구량이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이제 외상이나 수술, 이제 감염 요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몸이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근육이나 지방이 계속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은 글루코네오데미네시스에 사용되면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생기고 카타볼릭 스테이트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앞의 그래프는 급성기에는 에너지 소모량이 이제 대부분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열량이 아니라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에서 나오고요. 외부의 영향이 의미 있게 기여하기 시작하는 것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엑소제너스 substrate에 의해서 이제
영양을 사용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환자에서 RE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환자가 어느 정도의 대사 스트레스 상태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어큐 페이즈와 스테이블 페이즈는 그리고 리커버리 페이즈를 각각 다 다르게 에너지 공급을 다르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프리텀부터 18개월까지 어떻게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어, 어큐트나 스테이블 상태에서는 리커버리 페이즈에 비해서 권장 에너지 공급량이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페파닉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트라이얼이죠. 중등도 이상의 말누트리션이 있는 소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PN을 24시간 내에 시작한 공과 8일이 이제 8일이 될 때까지 PN을 조금 더 이제 미뤄서 시작했던 군을 비교를 했을 때 레이트 PN군에서 인펙션이나 ICU 재원 기간이나 벤틸레이션 기간, RRT 필요성 같은 것이 더 낮은 것을 보여줘서 급성기에 영향을 더 빨리 많이 주는 것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오버도징하지 않는 것이 예후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기 상태에서 공급에 제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마크로뉴트리언트가 글루코즈입니다. 급성질환 상태에서는 글루코즈 옥시데이션이 감소하게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엔도제너스 프로덕션은 증가합니다. 몸 안에서는 이미 글루코즈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급격히 글루코즈를 공급을 하면 라이포제네시스가 증가하고 CO2 생성과 고혈당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유발이 되면은 또다시 이뮨 펑션의 저하, 인플러메이션도 악화되고 장기 기능 장애가 유발이 돼서 급성기 질병 상태에서 회복이 되기 좀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화 정맥 영양에서는 글루코즈 부족분을 빠르게 보충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증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개념에서 나오는 게 GIR입니다. 글루코즈는 인퓨전 레이트에 따라서 대사 반응이 결정이 되는 영양소고 소화에서는 체중당 글루코즈 산화 능력과 대사적인 허용 범위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당 K당 몇 밀리그램이 들어가는지 GIR이라고 하는데 이걸 형태로 표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GIR은 수행량과 무관하게 실제로 글루코즈의 대사 부담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소화의 정맥 영양에서 글루코즈 공급을 판단하는 데 가장 실용적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오네이트와 인펀트는 베이스라인 글루코즈 용량이 조금 더 요구량이 조금 더 높고 어큐트 페이즈에서는 글루코즈 톨러런스가 감소해서 필요량과 처리 능력이 가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글루코즈 줄 때는 아래에 있는 표를 이제 참고하셔서 낮은 GIR에서 시작해서 혈당을 팔로우하면서 점진적으로 증량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프로틴이고요. 프로틴은 이제 아까 정성 교수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열량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이제 메타볼릭 디렉션을 좀 결정하는 영양소입니다. 이제 프로틴은 우리 몸에서 림바디메스를 보존하고 장기 발달 회복을 좀 더 도와주고 아나볼릭 리커버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만약에 프로틴이 부족하게 되면 그로스 페일러나 머슬 로스가 일어나게 되고 PN에 의존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큐트 일리스 때는 에너지 공급과 관계없이 머슬 브레이크다운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글루코즈나 리피드를 공급하거나 열량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해서 이것이 억제되지는 않고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머슬 브레이크다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카타볼릭 스테이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에서는 단백질 공급 여부가 카타볼릭으로 유지되느냐 아나볼릭 단계로 전환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틴은 이제 중증 질환이나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 수술이나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장기간의 언더 뉴트리션 이후에 캐치업 그로스 상황일 때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크로닉 올간 디지즈 때는 단백질의 턴오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연령별로 권장되는 프로틴 공급 범위를 이제 정리한 표이고요. 미숙아나 이제 신생아에서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저장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중당 단백질 요구량이 이제 좀 더 큰 아이들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요구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중증도나 회복 단계에 따라서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소화에서 프로틴을 공급할 때는 최소량을 맞춰서 공급한다 보다는 성장과 회복을 서포트할 만큼 충분하게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리피드고요. 소화의 프렌탈 뉴트리션에서 넌글루코즈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서 필요한 열량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과도한 글루코즈 공급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어, 오른쪽 표가 이제 연령별 권장 리피드 공급 범위인데요. 특히 급성기에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시비어리티 톨러런스를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고 톨러런스 면에서는 컨티뉴어스 인퓨전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간만 파rental 뉴트리션을 할 거면 리피드 종류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PN이 길어지게 되면 리피드의 조성이나 구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요게 현재 사용 가능한 다양한 리피드 이멀전을 비교한 표입니다. 전통적인 소이빈 오일 기반 리피드는 오메가6가 많고 파이토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장기간 사용할 때는 염증 신호의 증가나 아이팔드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올리브오일 기반이나 아니면은 스모프리피드 같은 제재가 장기간 피안에서 조금 더 선호되고 있고요. 오메가배는 강하게 함량 효과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루틴한 PM보다는 아이팔드 상황에서 레스큐 테라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다음 플루이드와 일렉트롤라이트입니다. 소화 정맥 영양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자주 조정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신생아에서는 플루이드와 일렉트롤 요구량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페이스 베이스드 어댑테이션이 필요하고요. 생후 초기에는 체중 변화, 유린 아웃풋, 인센서블 로스가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플루이드 요구량이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할 수 있고 신생아 시기를 지나게 되면 플루이드 요구량이 조금 더 안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 임상 상태에 따라서 여전히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롤라이트는 애시드 베이스 밸런스와 레날 펑션 함께 고려해서 매니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타민과 트레이스 엘리멘트를 계속 보충하는 것이 이제 소화에 피해를 할 때 이제 보충을 매일 하라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부족해서 결핍된 요소를 채우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피해를 하는 아이들은 마이크로뉴트리언트 디피션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뉴트리언트가 과잉돼서 생긴 톡시시티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질병 특이적으로는 콜레스타시스가 있을 때는 코퍼나 망가니즈를 조금 더 줄이고 다이얼이나 스토마가 있어서 이제 로스가 많을 때는 아연을 조금 더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철분 같은 경우는 소화 피해는 루틴하게 이제 포함되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 보면서 별도로 보충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은 연령별 비타민과 트레이스 엘레멘트의 연령별 권장량을 정리한 표이고 이걸 기준으로 간 기능, 이제 감염 상태, 또 장 상태, 피해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이제 PN의 합병증입니다. 소아 PN에서 컴플리케이션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테터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있고 PN 어드믹스처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메타볼릭 컴플리케이션으로 소아 PN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헤파토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인 아이팔드 인테스티널 페일리 어소시에이티드 리버 디지즈가 이제 있고 메타볼릭 본 디지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롱텀 PN을 하는 아이들에게서는 그로스 리타르데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합병증이 뭐 하나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양 구성도 조정해야 되고 투여 방법이나 모니터링하거나 임상 경과를 같이 팔로우업을 해야지 이제 합병증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맥 영양에서 그래서 NST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팔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단일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아니고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피임과 관련된 요인인데요. 리피드 이멀전의 구성이라든지 글루코즈가 너무 과도하게 공급이 됐다든지 마이크로뉴트리언트가 불균형이 있다든지 이제 정맥 영향이 너무 장기간 되면은 요거 자체가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담즙산 대사 이상 이런 게 생겨서 간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호스트와 연관된 요인인데 엔테랄 뉴트리션이 없어서 장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면 담즙 흐름이 감소를 하게 되고 장내 미생물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또 겉베리어 디스펑션이 생깁니다. 여기에 C라인 인펙션이 있거나 sepsis가 반복이 되면 염증 방향이 좀 더 악화가 되고요. 미숙아의 경우에는 간 대사 능력이나 담즙 배설 능력이 조금 더 미성숙하기 때문에 알파알데 더 취약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얼리 페이즈에는 이제 빌리루빈은 안 올라가고 감마지티나 ALP만 약간 뜨는 그런 비특이적인 패턴으로 시작을 먼저 하고요. 프로그레시브 페이즈에서는 콜레스타시스가 진행되면서 지방간이나 섬유화 심한 경우에는 간경변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PN을 한 기간이나 엔테랄 뉴트리션을 못한 기간 그리고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겠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PN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해야겠습니다. 관리 전략으로는 리피드를 과도하게 투여하는 건 피하고 또 장기간 피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믹스드 오일 베이스나 피쉬 오일 기반 리피드를 고려하고 티지나 쿠뮬러티브 리피드 도지를 모니터해야겠습니다. 엔테랄 피딩 가능하면은 가급적 미니멀하게라도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에너지 딜리버리도 적정하게 들어가는지 매번 재평가하게 됩니다. 사이클릭 PN을 장기간 하나 한 환자들 중에서는 사이클릭 PN을 이제
고려를 해서 간을 잠깐이라도 대사적으로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C라인 인펙션이나 sepsis 같은 게 콜레스타시스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조금 더 초기에 감염을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는 아이들은 피해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검사실에서 랩이 어떤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체중 증가 속도, 리니어 그로스 그리고 신생아에서는 두 위까지 확인을 하면서 잘 크고 있는지 그로스 커브 트렌드를 확인을 하고요. 스트라우풋이나 엔테랄 톨러런스, 인펙션 에피소드를 반복적으로 평가합니다. 램 모니터링은 일렉트롤라이트나 에너지 리피드 톨러런스, 헤파토빌리어리 마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가 피해는 언제 조정할지 정리를 해보면은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래서 체중 증가를 하다가 이제 퍼센타일이 좀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단백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에너지는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틴이 부족하면 성장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케미컬 체인지 확인을 해서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엔테랄 톨러런스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PN을 줄여주는 전략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리피딩 신드롬이나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온다면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야겠습니다. 정리하면 소의 정맥 영양은 단순히 이제 계산해서 공급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판단과 조정을 하는 과정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ST의 역할이 부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의 정맥 영양에서 NST 역할은 크게 네 가지이겠는데요. 먼저 성장이나 이제 랩이나 클리니컬 톨러런스를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임상적으로 PN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PN의 공급 방법을 조정을 할지 이런 거를 임상적으로 디시전을 내려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면 뭐 PM related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것 같다면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조기에 인지해서 대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NST는 사실 의사 하나가 끌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양사 선생님, 뭐 간호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환자에 대해서 플랜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PN의 이제 임상적 적용이라든지 요거에 대한 아웃컴 이런 거에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